네, 안녕하십니까 사업자 여러분. 오늘은 당뇨와 바나톨 5강 바나톨과 식이요법 제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섭취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몸에서 신속하게 흡수되어서 당 수치를 급히 올려 건강하게 나쁘게 합니다. 양파는 조리 시 설탕이 50배 정도 되는 메틸멀캅탄과 프로필멀캅탄이 만들어지는데요. 당 대사 시에는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양파에는 비타민 B와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천연 식재료인 양파가 건강을 위해 활용 가치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루 양파 4분의 2쪽을 매일 당뇨 환자들에게 먹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전체 환자 80에서 90%의 당뇨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고 사이토 요시미 원장이 한 이야기고요. 채소 주스요법을 주로 이제 일본 국물체관의료원에서 쓰는데요. 거기에서는 양파, 단호박, 당근, 양배추 50g씩을 곱게 다져 주어서 4배의 물을 넣고 처음 3분은 센 불에서 20분은 약한 불에서 끓여주면 되고요. 채소만 걸러내어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제1형 당뇨병으로 최초로 진단받은 몇몇 환자들은 니아시나미드 비타민 B3고요. 당뇨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니아시나미드 비타민 B3 체중이 30kg인 경우 하루 750mg을 복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치료 용량이 이제 중요한데요. 비타민 B3,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렇게 해서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 중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들인데요. 이게 체중 30kg 만약에 이제 750ml 치료에 필요한 용량만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먹었으니까 효과가 나겠지. 이건 이제 정확하게 그 치료 용량만큼이 혈중으로 적정한 양을 유지시키지를 못하면 치료 효과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드시는 고객님들이 드시다가 이제 먹으나 안 먹으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병에 따라서 앓고 있는 병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용량이 다 틀린데 그 용량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루 섭취 권장량만 드셔가지고는 효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섭취 권장량이라는 기준은 그 혈중 농도를 따져서 주로 체크를 하는데요. 혈중 농도 거의 어떤 분들이냐면 정상인 분들 기준으로 합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혈중에 필요한 비타민 C가 있고요. 혈중에 있는 비타민 C 농도가 있고 각 조직, 특히 눈 쪽이라든가 뭐 신장이나 간 쪽에 있어야 되는 비타민 C 농도가 또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혈중 농도만 따져서 비타민 C가 어느 정도 혈류에 있다라고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까지 이행하는데 그 조직 내에 특히 눈 쪽이나 이제 비타민 C 농도가 제일 많은 곳이 눈 쪽이기도 한데요. 눈 망막에 있어야 될 비타민 C의 농도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제 눈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적절한 치료 용량을 복용하려면 보통 4g에서 5g 정도를 복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의 고용량이 아니면 시적으로 치료 효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 권장량 많이 드시면 500ml, 많이 드시면 100ml 이렇게 드셔서는 실제로 치료 목적에 다다를 정도의 용량은 안 됩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비타민 B3가 최대한 체중이 30kg의 기준일 때 750mg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3를 고농도로 드셔야 될 때는 이 용량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미역, 오메가3가 풍부한 아마씨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만 아마씨 오일은 2숟가락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마씨는 약간 향정신적 효과가 있어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 권장량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드셔야 되고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시래기,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를 조림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고등어 생선은 일주일에 1회나 2회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민간요법을 주로 이제 당뇨가 호발되시면 이제 민간요법을 많이 쓰십니다. 병원약도 드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섭취하시면서 이제 병을 치료하려고 하시는데요. 홍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홍삼은 15일에서 40일 정도의 단기간 혈당 강화에는 효과적이나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혈당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고요. 누에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에가루도 상당히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요. 혈당 강화제 성분도 들어있고요. 하지만 누에가루는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혈당 강화하는 원리 때문에 뱃속에서 가스 차거나 설사, 소화불량, 감기에 잘 걸리고요. 몸이 마르고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장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에가루 드시고 아침에 기력이 없어서 못 일어나시는 당뇨 환자분도 계십니다. 뽕잎은 또 누에처럼 식후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식이섬유가 5%가량 더 들어있는데요. 당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식후에 커피나 녹차 대신에 뽕잎차를 끓여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 중에 당뇨병을 앓은 지가 10년 이상 됐거나 신장 합병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뽕잎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 단백뇨로 인해서 신장이 오랜 기간 손상을 받아서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뽕잎 내 혈당 강화 성분을 제외한 다른 성분이 신장 독성 여부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없으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똥쑥도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개똥쑥은 원래 어린 잎만 식용이 가능한데 요즘은 뭐 어린 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도 같이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서 액상 파우치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강한 독성이므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금지 원료 개똥쑥 꽃 줄기들은 쓰면 안 됩니다. 개똥쑥의 아르테미니신이라는 성분이 12,000개의 암세포를 죽일 때마다 1개의 정상세포를 살해하는 세포 독성이 있습니다. 개똥쑥 판매 및 음용 시 어린 손으로 만든 제품을 이용해야 되고 과용은 해가 될 수 있고요. 광고 인쇄물을 통해 암, 당뇨, 고혈압 등 효과에 대한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동물에 대한 아르테미닌은 높은 복용량은 보행장애, 척추 또는 통증에 대한 반응 저하, 순환기의 디프레션,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장 발작과 같은 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개똥쑥을 드시고 있는 중에 보행장애 있으시거나 뭐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신경 쪽 반응 뭐 찌릿찌릿하시거나 아프시거나 하는 반응이 있으시면 개똥쑥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에 쓸 수 없는 줄기나 꽃을 썼던 제품을 휴수하는 내용이고요. 돼지 감자는 지금 돼지 감자도 많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그걸 물로 해서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돼지 감자는 100g당 35칼로리 열량과 15g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 감자를 섭취하면 열량과 당질 함량을 고려해서 그만큼 다른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활동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돼지 감자즙을 마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량이나 당질이 농축되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냥 감자로 먹는 거하고 요거 즙을 내거나 가루로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먹을 수 없는 함량을 돼지 감자 넣으시면 아시겠지만 감자도 일반 감자도 쪄서 먹으면 3-4개 정도 못 먹거든요. 아무리 먹고 싶으면 먹는다 하더라도 뭐 배가 고셔서 감자가 주식이 아닌 이상은 간식으로 먹을 때 몇 개나 먹겠습니까? 보통 3-4개 먹으면 못 먹거든요. 그럼 그것은 몸에서 차단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먹으라는 거거든요.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설탕을 만약에 놓고 이게 티스푼으로 먹으라 그러면 몇 티스푼 먹으면 못 먹습니다. 몸이 받지 않죠. 더 이상 먹지 말라는 신호가 가게 되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공식품에 적정한 지방이라든가 적정한 다른 것하고 이 포함해서 이 가공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나게 먹을 수 있죠. 뭐 콜라 뭐 1.5리터짜리를 뭐 거의 뭐 한순간에 다 마실 수도 있는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보통 각설탕 한 15개 정도 들어갈 정도 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설탕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설탕으로 먹는다면 못 먹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돼지 감자를 그냥 먹는 거하고 즙을 내서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을 내서 먹는 것은 특히 조심. 그냥 물은 물처럼 드셔야 되죠. 거기다가 뭐 다른 것을 넣어서 끓여서 차를 드시는 건 차처럼 드셔야 된다는 거. 그건 차입니다. 물이 아니고. 그래서 차는 반드시 차처럼 드셔야 됩니다. 이눌린 성분이 이제 당을 흡수를 차단하는 기전 때문에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혈중에 올라 있는 당이 소진되지 못하는 게 문제죠. 흡수를 차단시켜 버리면 욕구가 더 올라옵니다. 이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서 당이 못 올라가도록 만든다. 뭐 그 원리는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다고 그래서 혈중에 있는 당이 소진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올라오지 못하는 당 때문에 욕구는 더 커지게 되고요. 식욕을 절제할 수 없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주와 당뇨인데요. 여주에는 유효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당뇨 환자들은 여주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한 hin지에게 여주즙 6mg을 먹였더니 자궁출혈이 생기면서 수시간 이내에 사망했고요. 정상적인 hin지와 알록산성 당뇨병 있는 hin지에게 매일 여주즙 6mg를 먹였더니 80에서 90%가 5에서 23일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hin지에게 15에서 40ml를 복용강 내에 주사했더니 6시간에서 18시간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또 알록산성 당뇨병이 있는 토끼에게 매일 10ml 여주즙을 먹였더니 대다수의 동물에서 독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알록산성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수입 밀가루에 들이는 방부제 때문에 알록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 독성 물질을 투여하게 되면 당뇨병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알록산성 당뇨병을 유발시킨 토끼를 가지고 여주를 먹여서 실험을 한 거고요. 여주는 성질이 차서 맥이 약하거나 느리고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거나 식욕이 없고 아랫배가 차갑거나 소음인 체질로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몸이 찬 사람이 여주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 복통을 일으킵니다. 또 여주 잎에는 모모르디신이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베타엘라테린은 강렬한 설사를 일으킵니다. 그 작용이 지나치게 강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오랫동안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래 박사님의 내용이고요. 저희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1형 당뇨병과 조제분유 이야기인데요. 제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원인이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뭐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들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유아용 분유의 소단백질에 반응하여 만들어진 초기화된 항체로 우유 단백질의 일부분은 인슐린 생성세포와 정확히 일치한다. 우유 단백질을 공격하도록 생성된 항체가 아동의 인슐린 생성세포까지 공격합니다. 어린 유아에게 조주분유를 주면 우유 단백질의 일부가 소화관을 통과해서 혈류 속으로 들어갑니다. 장두수증후이라고 그러는데요. 유아의 면역 시스템인 이 우유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이를 공격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고요.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도 공격하게 되어 췌장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생애 초기에 우유를 먹이지 말고 두유 제품이나 GMO 콩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대체할 것을 원하고요. 엄마에게서 유제품 사용을 금지하면 아이에게 대단히 이롭습니다. 전당뇨 환자 아마시 섭취하면 당뇨병입니다. 이게 아마시는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함량들의 이야기고요. 비타민C 대응영유법을 하라는 이왕정 교수님의 내용이고요. 당뇨병 환자에게 감히 권합니다. 평균 체중의 남자라면 하루에 6g 이상을 3에서 4회에 나누어 반드시 식중 혹은 식후에 평균 체중의 여자라면 6g 정도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당뇨의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기 시작한 비타민C가 당뇨병뿐만 아니라 감기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 암발성의 예방, 동맥경화의 예방과 만성 피로의 치료 효과 등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주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의 복을 맛보게 해줄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요법을 쓸 때 바나톨하고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있는 코큐텐하고 멀티비타민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복용하게 하고요. 이 세 가지가 하는 기능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상승 효과를 같이 줍니다. 하병근 박사 비타민 C 면역의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비타민 C는 혈관 속에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 잘 알려진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 곳곳에 방어부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콜라겐을 만드는 필수 요소의 역할을 하고요. 혈당을 조절해주고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아주며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백혈구를 비롯한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항진시켜 바이러스나 세균과의 전쟁에 큰 힘이 되어주고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깊숙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비타민C는 생명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되는 물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파를 많이 섭취해도 나오네요. 중복됐네요. 휘테커 박사님의 당뇨병에 대한 7가지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당신의 잘못에서 생긴 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흥 없는 당뇨병 환자도 21일 만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혈당을 강제로 낮춰야 한다. 약으로 혈당을 낮추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을 죽게 만듭니다.
2008년 2월에 미국 정부가 연구 자금을 지출하여 연구한 연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요. 당뇨병 약의 복용이 심한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250% 이상 상승하여서 중단했습니다. 연구한 약물은 메트포민, 메포민입니다. 아반디아, 심근경색과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의지를 갖고 식욕을 조절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당뇨병 약이 살을 찌게 한데 결국은 당을 다시 올립니다. 인슐린은 많은 호르몬 중에서 인체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 약은 더 많은 인슐린을 췌장에서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리리카는 최근 개발된 중에 가장 좋은 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몸의 일부분이 감각이 없고 얼어나면서 전기 충격을 받는다는 증상인데요. 신경세포 손상을 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알파-리노렌산 섭취와 설탕 요법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천연 미네랄 소금으로 반신욕 한 후에 설탕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주면 됩니다. 당신의 신장을 구할 방법을 얻고 평생 투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치료법도 때가 늦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 불균형은 대사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포도당이 풍부할 때는 굳이 시간이 걸리는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을 하지 않고도 무산소 발효 방식으로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고 포도당 대사만을 하여 암화될 때에 산소를 차단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저혈당 반동 현상이도 반동 고혈당인데요. 인슐린 균형 호르몬이 용량이 변화되는데 적응하려면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인슐린 용량을 줄인 후에는 당신의 혈당이 며칠간 높게 나타납니다. 저혈당에 대한 반동 현상이라는 거죠. 설탕과 암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냐면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제 암 환자분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간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설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약간의 설탕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에게 보듯이 설탕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인체의 세포가 손상되는데 이제는 그게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드리드의 레이 후안 칼로스 대학의 쿠스토니아 가르시냐 히메네즈 박사의 연구진은 비만과 당뇨병이 암과 연관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즉 높은 혈당치가 암 진행에 관련된 유전자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가르시아 히메네즈 박사의 실험실은 장내 세포가 설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췌장이 혈당치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호르몬인 인슐린을 방출하도록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장내에서 설탕인 세포가 GIP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고 이 호르몬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르시아 히메네즈 박사의 연구진은 장내 세포의 GIP 분비 능력이 베타카네틴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고 베타카네틴의 활동은 전적으로 혈당치에 달려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베타카네틴의 활동 증가가 많은 암의 발생에 11가지의 주요한 요인이며 정상적인 세포가 죽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암 진행 초기의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월감 2013년 3월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당뇨병 환자가 손발을 저을 때는 비타민 B 투여가 부족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약인 메트포민 약물을 오래 복용하면 비타민 B 투여 영양분이 소실되어서 신경염이 자주 걸립니다. 그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관 장애가 있거나 말초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해 손발 저림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도 다른 이유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의 결핍 때문에도 손발이 저린 증상을 겪게 됩니다. 코발라민이라고도 하는 비타민 B12는 신경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코발라민이 결핍되면 빈혈과 신경장애가 나타납니다. 자주 피로하고 어지럼증을 보이는 빈혈 증상과 신체 말단의 감각 둔화, 저린 증세 등의 신경장애가 나타납니다. 고도일병원의 만성피로센터 신현원 과장은 당뇨병 약 중에서 코발라민 결핍을 유발하는 약제가 있어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65세 노인은 코발라민을 흡수해야 하는 유장관 기능도 떨어져서 코발라민 결핍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경장애를 겪게 되면 단순한 말초신경장애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검사를 통해 코발라민 결핍에 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검사 결과 코발라민 결핍이 확인되면 보충제를 적극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코발라민 1일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권장 섭취량도 이와 같지만 식품으로 섭취되는 코발라민은 생체 유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발라민 보충제 또는 강화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발라민은 육류, 해산물, 달걀, 우유 등 동물성 식품에도 풍부합니다. 특히 간, 신장, 심장 등 동물의 내장기관에도 코발라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부족으로 신경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비타민 B12 결핍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2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치매와 당뇨, 몸의 혈당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치매의 주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과 함께 분비되는 아밀로이드고 신경 노화의 주 원인 물질로 뇌의 신경 연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방하는 것은 강황, 커큐민, 겨자, 녹차, 비타민 B1, 티로신을 섭취하는 거고요. 잇몸 질환자는 치매 걸릴 확률이 12배 정도 높습니다. 우리 뇌는 나쁜 것들이 가로는 막이 있는데 입안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독성 물질이 뇌로 많이 올라가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핀란드 연구 결과고요. 당뇨병과 폐암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폐암을 조심해야 됩니다.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유럽암 저널에 나온 내용인데 여성 당뇨병 환자의 폐암 연관성이 높습니다. 여성은 14%, 남성은 7%입니다.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서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을 유발해서 폐조직, 손상, 폐암, 발병 위험도도 높입니다. 당뇨병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독립적인 요인입니다. 과일은 식전에 드시면 좋고요. 혈당 지수를 보시면요, 사과, 배, 포도, 감, 귤, 참외, 수박 이렇게 나오는데 과일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으시죠. 과일에 함유되는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을 악화시키며 오히려 포도당보다도 혈중 지질이 바뀌는 비율도 높아 이상 지질적증, 지방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간식으로 하루에 사과 3분의 2가 적당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후보다는 식전에 먹는 거예요. 식전에 이제 과일을 드시면 먹는 밥량, 식사량도 줄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이걸 식후에 드시게 되면 이게 포도당과 당들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양들이 전부 다 지질 형태로 바꾸게 되고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성지질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1시간 더 자면 500개 유전자 신호가 유익하게 바뀐다. 여기 서울신문에 나온 자료인데요.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1시간만 더 자면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0여 개의 유전자 신호 스위치를 신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켜거나 끄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에는 이제 유전자 신호가 뭐 한번 유전병이면 계속 유전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데 그 영양 섭취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수면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잠을 충분히 숨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8시간인데요. 그거는 이제 다 고객의 몸 컨디션에 따라 틀립니다. 불면증 해소를 위한 권고사항 건강의식품인데요. 불면증에 좋은 것들입니다. 비타민 B6,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하시면 되고 카페인 섭취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금연도 마찬가지고 알코올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수면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이 적당하다. 수면시간이 작거나 지나치게 길면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당뇨와 반식욕인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합병증으로 인한 혈관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식욕의 효과가 좋다고 해도 노인들의 경우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반식욕을 할 때는 물의 적정 온도와 적정 시간을 체크해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의 온도는 인체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 정도가 적당하면서 욕조에 있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나오는 것이 권장합니다. 이제 반식욕을 하시거나 이제 온열요법을 쓰실 때 당뇨 환자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신경이 손상, 이제 합병증으로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각도 둔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르신께서는 이제 농사 지으시다가 이제 벼를 길가에다 이렇게 많이 마르지 않습니까? 이게 길가에다 이렇게 벼를 널어놨는데 이제 소나기 온다는 이야기에 그냥 맨발로 뛰쳐나가셔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벼를 다 걷어놓으셨는데 발에 이제 화상을 입으신 거죠. 별로 뜨거운 줄 몰랐는데 아시겠지만 당뇨가 진행되면 이 감각, 신경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뜨거운지도 일하고 나오시니 화상을 입으셨어요. 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낮에 졸린 당뇨병 환자 저혈당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변비 설사가 반복되면 변실금도 많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변비와 설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장의 운동성과 면역력이 약해져서 장내 세균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항문 괄약근을 조절하는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변실금을 겪기도 합니다. 최명교 교수님은 당뇨병 환자 중에 20%가 변비와 설사를 앓는다. 이건 이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이제 위장적으로 온 거고요. 당뇨병으로 췌장 내 신경세포가 손상돼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지 못하므로 기름기 있는 변을 보게 됩니다. 변비나 설사는 원인에 따라 일반적인 지사제, 변비약이나 항생제를 씁니다. 변실금은 괄약근 조절 훈련인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일시적으로 알코올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요.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술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또 알코올 중독 환자의 30에서 40%가 당뇨병 환자라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술꾼들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네, 당뇨병과 식이요법 2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6강 때는 당뇨와 운동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